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인하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노태훈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학술 지원을 받아서 제가 평소에 좀 관심 가지고 있던 이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를 1년간 좀 진행을 했고, 오늘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발표 들어가기 전에 꼭 2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학술 지원 받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이사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볼멘 소리를 좀 했습니다. 인문학 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역대 지원자 리스트를 보니까 사학과 철학 전공자들이 대부분이고 문학 쪽은 거의 전무하다. 고전문학 일부가 있지만 현대문학은 제가 최초의 수혜자인 것 같다. 그래서 문학 분야의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제가 수상을 하고 난 뒤 한강 작가께서 혁신상 수상을 하시고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문학 쪽 지원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게 제가 어느 정도 일조한 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 재단의 현재 여기 공간이 제가 알기로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 제가 하겠지만 이상이라는 작가는 여기 서울 광화문 일대 중심이 근거지였던 작가입니다. 이 공간만 해도 100년 전이면 1925년인데요. 1925년에 이상이라는 작가가 수십 차례 이 땅을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이상이라는 작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이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게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감회가 좀 새롭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인데요. 대체로 좀 불행한 삶을 사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또 일찍 세상을 뜬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금 다소 좀 아무튼 스캔들을 많이 일으키고 이 연애와 뭐 이렇게 자살 소동 이런 걸로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작가이지만 문학가이지만 건축을 전공했고 또 미술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한국 문학사에서는 이상이라는 작가가 매우 흥미로운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상이라는 작가는 일찍 세상을 떴고 당대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한 권의 책도 자신의 이름으로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상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오감도라는 연작시인데요. 이 오감도라는 연작시가 본래 30편을 연재를 예정하고 있다가 독자들의 항의 때문에 절반인 15편 연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이 이제 품 안에 품고 다녔다는 발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오감도 작자의 말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2000점 정도를 써놨는데 거기에서 30개를 고르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뒤떨어진 이 독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 내가 참 답답하다, 이런 논조의 이야기를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품을 많이 쓰고 발표하고 싶었지만 결국엔 자기 책 한 권도 남기지 못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이상학이라고도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대규모 전집, 이상이라는 작가의 텍스트를 다 모은 전집이 5차례 발간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상의 단행본은 뭐 셀 수 없이 많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연구자들의 성과물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이후의 카운트는 뭐 제가 굳이 뭐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것 같아 하지 않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위 논문만 400여 편이 넘고 석박사 학위 논문만, 그리고 학술 논문은 제가 체크해본 바 1,500개가 넘습니다. 한국 문학사의 어떤 작가도 이 정도 수치는 절대 달성하지 못합니다. 아주 유명한 한국 작가라고 했을 때 연구 성과를 다 합친다고 해도 이상에 미치는 작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가길래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이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직동 출신인데요. 어릴 때 이제 3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워낙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출판
그 인쇄소를 일을 했었는데 인쇄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바람에 이발소를 경영하던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거의 뭐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살림이 나았던 큰아버지 집으로 입양 비슷하게 갑니다. 삼남매 장남이었는데 동생들은 남겨두고 이상 혼자 3살 때부터 큰아버지 댁에 가서 삽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그래도 후손을 네가 이어라 해서 큰아버지 댁으로 갔고 거기가 통인동, 현재 통인동이고 지금 통인동에 가시면 저렇게 생긴 이상의 집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태어난 집이 아니고 이상이 큰아버지 집에서 거의 20살 초반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이 현재 이상의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명은 이상이 아니고 김혜경입니다. 김씨고 1910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27살, 만 27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이 소녀는 원래 그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상 사후에 이제 그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그림의 재능이 엄청 뛰어나서 막 담뱃갑 같은 걸 이렇게 모사를 하면 완전 똑같아 보일 정도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신명학교를 가서 이상의 아주 절대적인 지원자였던 구본웅이라는 화가를 만납니다. 구본웅이라는 화가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곱추였습니다. 척추 장애가 있던 화가인데 꽤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제 둘이 친해졌고 구본웅은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이상이 가난한 어떤 예술가의 열정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상은 큰아버지의 뜻대로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라고 해서 경성고등공업학교, 지금의 이제 서울대 공대의 전신입니다. 여전히 캠퍼스가 남아 있습니다. 해화동에 가시면 현재 서울대병원 맞은편에 마로니에 공원 옆에 이상한 오래된 건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건물,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경성고공의 건물입니다. 거기를 다닙니다. 거기를 다니고 여기 이제 이 졸업앨범에 실린 사진인데 보시면 미술 화실에서 찍었죠. 지금도 졸업앨범 할 때 왜 학생들이 자기가 나중에 되고 싶은 뭐 곳에 이렇게 어떤 분장을 하고 사진 찍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는 화가가 될 거라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예술에 대한 열정이 매우 컸던 작가인데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채로 결국에는 건축과 기사로서 졸업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학교를 다니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좀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성고등공업학교는 조선인 학교가 아니었고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일부 조선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 학생들이 모여서 졸업앨범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졸업앨범을 통해서 이상이 이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이미 이상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원래는 이상이라는 필명이 일본인들이 그 건축 그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이씨인 줄 알고 리상 이렇게 불렀다는 데서 유래했다.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앨범이 딱 나오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 졸업앨범도 당연히 이상이 다 디자인했습니다. 저기 이제 추억은 가지가지라고 써 있는 겁니다. 써 있고 그 안에 이제 여기 이제 일종의 뭐 방명록 같은 게 있는 거 지금도 졸업앨범에 한마디씩 남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제일 특이한 글자가 있습니다. 뭔가 이거는 그냥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보고도 모르는 것을 폭로시켜라. 그것은 발명보다도 발견, 거기에도 노력은 필요하다. 이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조선인 학생들의 졸업앨범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화이팅 이런 거 대부분 썼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 이런 거.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걸 폭로해라. 그거는 발견이다. 거기도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약간의 아포리즘 같은 걸 남겨놨습니다. 거기에 이상이라고 한자로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이때부터 이상이라는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 이상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절친이었던 구본웅이 선물해준 화구 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얏나무 상자로 만들어진 그 비싼 화구가 이상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얏나무 상자라는 뜻의 이상이라는 필명을 썼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설입니다. 보시면 졸업앨범에 이제 조선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코스프레 뭐 연극 같은 걸 한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이 이상입니다. 누가 봐도 제일 앞줄에 여장을 한 학생이 있고 이게 바로 이상입니다.
쪽두리를 쓰고 저고리를 입은 이 모습이 물론 이제 다 독특하게 분장을 했지만 이 이상이라는 사람의 특이함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건 이제 건축학 이제 이 공부를 하던 시기의 이상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상은 미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두 점의 그림은 지금 남아있는 이상이 남겨둔 자화상이라는 그림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아주 인상적인 이 야수파를 연상시키는 이 그림이 구본웅이 남긴 이상의 초상, 친구의 초상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1935년 그림입니다. 파이프를 물고 붉은 입술에 뭔가 하여튼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초상을 친구 구본웅이 그려줬습니다. 당대 이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 그 사파가 한 사람이 잡지에 이런 걸 남겨놨습니다. 이색적 멋쟁이 이상과 구본웅 해가지고 이 좀 기괴하게 웃기게 하고 다니는 이상, 꺽다리 이상하고 곱추화가였던 구본웅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닌다라는 걸 그림으로 남겨둘 정도로 유명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디자인에 관심 많았습니다. 건축학 출신이고 미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건 조선과 건축이라는 조선총독부 건축과에서 발간한 기관지이고 이 기관지에서 매년 표지화 공모전을 했습니다. 1930년에 이상이 거기 응모해서 1등으로 당선이 됐고 그게 바로 저것입니다. 굉장한 디자인 감각이 있다고 느껴지시죠? 지금의 100년 정도 됐지만 지금 봐도 조선과 건축해서 저렇게 이 디자인을 한다는 게 솜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옆에 있는 건 가톨릭 소년이라는 천주교 계열의 아동 잡지입니다. 소년 잡지. 거기 표지도 이상이 이 당시에 디자인을 했었고 거기에 보시면 목장이라는 동시를 해경이라는 본명으로 남겨놓은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상의 지인이자 또 동지였던 김기림이라는 또 유명한 시인의 책을 이상이 직접 만든 겁니다. 이상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구본웅 역시 구본웅 이제 아버지가 경영하던 출판사에 근무를 시켜줬는데 거기에서 김기림의 장시 기상도라는 장시 시집을 만든 겁니다. 근데 표지 디자인이 그 당시 이제 1936년경을 생각하시면 이 정도로까지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놀라운 디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 문학은 혼종적입니다. 일단은 조선어와 일본어가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강조하지 않겠지만 일본어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겨뒀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본어로 굉장히 많은 책도 읽고 글도 썼었고 당연히 조선어로도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어떤 긴장 관계가 있고요. 또 건축과 미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문학하고 만나는 지점. 그리고 이상이라는 필명, 김혜경이라는 본명을 버리고 이상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남다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의식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상문학의 어떤 혼종성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33년이 사실상 이상문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932년 가을에 이상의 큰아버지 백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이상은 사실은 풀려난 겁니다. 족쇄에서. 큰아버지가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총독부 기사로서 집안의 보탬이 돼야 한다는 걸 버리지 못하고 예술가로서의 욕망은 저 멀리 미뤄두고 있다가 큰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총독부를 그만둡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제 객혈이 시작됩니다.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33년도에 역시나 구본웅이 도와줘서 황해도로 요양을 떠납니다. 온천으로. 거기에서 금홍이라는 기생을 만납니다. 이 경성 출신이었던 서울 토박이었던 이상은 이 배천이라는 이 시골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홍이라는 캐릭터가 너무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작품 중에 권태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시골의 이 어떤 한적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글이 남아있고 이 금홍이라는 기생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냥 서울로 데려와 버립니다. 서울로 데려와서 두 사람이 살림을 차리고 다방 제비라는 걸 열어서 이제 이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방이 역시나 이 근처입니다. 저 종각역 쪽 근처에서 자방을 열어서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문학을 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1930년대 유명한 한국 모더니즘 문학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구인회 작가들과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알려진 뭐 정지용, 박태원, 뭐 이효석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속해 있던 그런 이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인형이 있는 정물이라는 구본웅의 그림 같은 것들이 다방에 잔뜩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다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정지용 같은 사람이 되게 재밌는 친구네 이러면서 이제 카톨릭 청년이라는 잡지에 처음 시를 발표하게 해줍니다. 그 시를 발표하고 이태준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한국 문학사에 남아있는 작가가 본인이 일하고 있던 조선중앙일보 학예면 예술면에 작품을 발표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오감도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 학예라고 돼 있고 이제 이게 그 당시 예술 지면입니다. 거기에 왼쪽 상단에 오감도라는 제목으로 이상해서 시를 발표한 게 있는데 지금 딱 봐도 좀 시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텍스트죠. 네, 당대의 독자들한테 시는 소위 말하는 진달래꽃 같은 거였습니다. 서정시고 운율이 있고. 근데 뭐 띄어쓰기도 없고 이 알쏭달쏭한 말을 제목도 심지어 오감도라는 듣도 보다 못한 말을 지어놨는 데다가 그 다음에 시 제1호라고 써놨습니다. 이 오감도라는 말은 이 건축에서 나온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에선 조감도라는 말이 쓰입니다. 건축물의 이제 가상 이제 그 모습을 새의 시점으로 내려다본 그 그림을 조감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새 조자에서 눈을 떼버리면 까마귀 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내려다본 시선, 그래서 오감도라는 제목을 짓고 아주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시를 남겨놓습니다. 이 시가 연재돼서 이제 일간지니까 계속 이렇게 연재가 됩니다. 시제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대의 독자들이 100여 년 전의 독자들이 이걸 신문 예술면에서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어느 정도 아마 짐작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를 연재하다가 독자들이 이제 투서와 항의를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신문을 가지고 와서 신문사 앞에 불을 지르고 이거 연재 중단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신문 끊겠다. 이런 미친놈들이 시를 쓰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호 때 이 완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죠. 이때 끝낸다고 하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은 이제 더욱 깊은 문학적 절망에 빠져듭니다. 자기가 아주 새로운 문학, 전위적인 문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대의 독자들이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6년 5년 이른 시기에 구인회라는 동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학에 활력을 얻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창문사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본웅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출판사에서 이상이 일을 하던 당시입니다. 옆에 이제 있는 사람은 김소곤이라는 아동문학 작가고요. 뒤에 이제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이 박태원이라는 소설가입니다. 이상의 주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아까 말한 구본웅이라는 화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박태원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의 어떤 문학적 지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태원은 또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학예문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작품이 저기 우산 모양, 우산과 지팡이가 결합된 그림으로 연재되고 있고 거기 이제 어떤 여성의 얼굴이 하나 보이고 원고지와 이제 펜을 들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또 이상이 그렸습니다. 이상이 사파를 그렸고 박태원이 소설을 연재하던 지면이 1934년의 풍경입니다. 이 박태원은 또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좀 닮았나요? 네,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입니다. 한국 전쟁 이제 당시에 북한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생을 북한에서 마감하셨지만 이제 한국 예술계에 아주 큰 이제 족적을 남기게 된 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본웅이라는 화가도 외손녀가 강수진 씨입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당대 이 문화예술인이 얼마나 많은 교류를 했었는지를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1936년이 되면 이상이 날개라는 매우 유명한 작품을 씁니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매춘 행위를 하는 아내 그리고 무기력한 어떤 룸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날개의 당대 이상이 남겨놓은 이제 그림입니다. 연재본에 날개라는 제목이고 옆에 보시면 이게 혹시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일단은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보이시죠? 네. 날개라는 제목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게 약상자입니다. 여기 이제 이 알약들이 꺼내져 있고 이 약상자를 이게 꺼내가지고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전개도를 그린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약이 다 튀어나와 있고 6알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위로 보시면 RI라고 돼 있고 왼쪽으로 가시면 SANG라고 돼 있습니다. 리상이죠. 자기 이름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이 아내가 자신의 매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혹은 이제 남편으로부터 그거를 남편의 의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면제를 먹이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계속 고민합니다. 아내가 먹인 게 아스피린일까, 아달린일까? 수면제가 아달린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라고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나보고 자꾸 잠이 오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내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먹은 네 알도 수면제였나? 이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실린 사파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아달린 이렇게 6개가 있고 거기에 R하고 S만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 네 알은 자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2알만 남았다는 거고 거기에 어떤 나체의 여성, 매춘 행위를 연상시키는 여성이 누워있고 13권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통 작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해석은 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작품을 쓰고 이상이 드디어 일본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당대 모든 조선의 문학인들은 다 일본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뭐 동경대에서 공부했느니 와세다대를 갔느니 가서 다 하고 오니까 이상은 서울 토박이인데다가 한 번도 조선 바깥을 벗어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열등감이 매우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련되고 모던한 문학을 하고 싶은데 일본 유학조차 안 갔다?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끝끝내 겨우겨우 마련해서 10월에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때 그 직전에 결혼한 사람이 변동림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변동림은 역시 구본웅의 이모뻘 되는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이 변동림도 이상의 죽음을 이제 수리하고 마지막 관계를 맺었던 여성인데요. 이 사람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름을 김향안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김환기라는 화백의 아내입니다. 이상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미국으로 김환기 화백과 건너가서 김환기 화백과 제 여생을 보냈습니다. 김환기 화백은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전밖에 안 찍혀 있지만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림의 화가입니다. 그 화가의 아내가 이상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갔는데 가자마자 이상이 실망합니다. 아, 가짜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 세련된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다 가짜였구나. 라고 실망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당시에는 불령선인, 알 수 없는 조선인이라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들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 여기 왜 왔어? 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해 겨울을 보내다가 증세가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37년에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상 문학이 훨씬 더 풍부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김기림이라는 이상의 또 그 지기가 이상 선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건 일부 작품만 실려 있습니다. 근데 1950년대에 들어가면 이제 이상 연구 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37년에 죽었기 때문에 일단 친일 혐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한국 문학사 연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작가 너무 재밌는데 친일 문제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37년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 죄책감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작가인데다가 전후 한국 문학이 황폐한 상태에서 이상 같은 작가는 너무나 압도적인 모던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반공 문학의 시대였던 시대에 이 이상이라는 발견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종국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상의 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 자료 어떤 전집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워낙 유명하고 이 화제성 있는 작가니까 온갖 걸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임종국이라는 사람은 이상의 유족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연구자였는데 가서 이제 이상의 어머니로부터 이상의 앨범도 가져오고 원고 꾸러미도 어디 있다고 해서 가져오고 해가지고 일본어로 썼던 시들을 이상 전집으로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상 문학이 좀 다소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당시에 1960년대에 한양대를 다니던 모 학생이 자기 친구 집에 갔다가 화장실에 있는 폐지 더미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학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게 심상치 않은 기록 같다고 해서 그 노트를 조연현이라는 사람한테 가져다 주고 이거 좀 특이하다고 해서 보니까 이상의 유필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 있는 작품을 또 싸그리 번역해가지고 일본어로 썼기 때문에 번역해서 이상의 작품인 것처럼 전집에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이상 전집에 있다는 거고 50년대에 한번 이렇게 나왔고요. 이어령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분이 이상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있죠. 이제 이상 문학상이라는 걸 만듭니다. 현재 한국 문학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문학상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상 문학상일 텐데 이때 이상이라는 작가를 발견하고 상까지 만듭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전집이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도 그리고 2000년대에도 두 번 이어서 계속해서 전집이 출간됩니다. 이때마다 원고가 섞였다가 뭐가 장르가 다르게 분류됐다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좀 고민하고 이번 지원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거는 다시 이상의 책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이라는 작가는 생전에 자기 단행본을 만들어 보지 못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상이 살아 있었다면 자기 책을 만들었다면 아까 말한 그런 전집처럼 냈을까? 이게 저의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문학 활동 시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상 문학의 장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상을 너무 신화적 존재가 아닌 정말 그냥 한 사람의 작가로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면서 나름의 연구 결과를 제출을 했고요. 그게 이제 가능하다면 제가 제 어떤 출간으로 이상의 어떤 작품을 모을 수 있는 출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또 시각적인 면에서 또 이 현재 당대 독자들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이상의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연구 결과의 어떤 결론이고요. 요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감도라는 이상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한자가 많긴 하지만 이제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라고 돼 있고 괄호 안에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시를 이 1930년대에 썼다고 하면 당대 독자들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같은 게 좀 느껴지는데요. 쭉 보시면 뭐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고 제2의 아이가 3, 4 해가지고 13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통 해석하기를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13, 좀 불길하죠. 예수의 제자의 배신을 뜻하는 이 13을 가지고 와서 현대 문명의 어떤 공포와 불안을 상징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력한 해석이 당시 식민지 조선이 조선 13도였기 때문에 이 무섭다고 떨고 있는 조선의 민중들, 식민지 시기의 어떤 이런 그 억압을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게 또 유력한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과감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상이 작품 제목에 이렇게 지금 그림 도자를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품의 형식을 제목으로 붙인 게 많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도라는 제목 밑에 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감도는 시가 아니고 오감도고 그 안에 시를 넣은 거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렇게 보면 저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라고 써인 문장이 대체로 다 무섭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섭다고 얘기한다 아이들이. 근데 이게 그리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라는 장르와 연결시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아주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이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주체 로 여기고 그 그림의 형상이 이 오감도라는 작품 전체가 아니었을까. 30개가 다 있었다면 좀 더 그럴듯한 해석을 할 수 있었겠지만 15개밖에 남지 않은 이 현재에서 좀 과감하게 이상의 작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상의 작품을 좀 새롭게 당대 독자들하고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연구 어떤 결과물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